너 지금 이 여자 때문에 애미를 버리겠다는 거야? 이 배은망덕한 자식아! 당장 돌아와! 연차 좀 쓰면 안 돼? 형수님은 회사 일이 얼마나 바쁜데 당신처럼 한가한 줄 알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는 3년 동안 아껴둔 연차를 몽땅 병원 보조 침대 위에서 써버렸다.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꼬박 3주. 독한 병원 소독약 때문에 내 손은 허물 한 겹이 벗겨져 너덜너덜해졌다. 그런데 결과는? 퇴원하는 날, 형님은 백화점 식품관 로고가 박힌 수입과일 바구니 하나 들고 얼굴만 비쳤을 뿐인데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었다. 반면 나는 그 빌어먹을 과일 바구니를 제대로 들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이 번쩍하도록 뺨을 맞았다.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형님이 보낸 성의를 내동댕이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 흐르던 그 순간 평소엔 꿀 먹은 벙어리 같던 남편이 갑자기 다시 올라간 시어머니의 손목을 낚아챘다. 드디어 진짜 쇼가 시작된 것이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채널이 성장하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위장을 뒤집어 놓을 것 같았다. 이 딱딱한 간이 침대에서 자는 것도 벌써 18번째 밤이었다. 침대 이음새에 튀어나온 나사 하나가 뒤척일 때마다 정확히 내 척추 3번 뼈를 찔러댔다. 나는 이제 뒤척이지 않는 법을 터득했다. 마치 시체처럼 천장에 박힌 채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얀 형광등을 노려보며 똑바로 누워있을 뿐이었다. 6인실 병실은 기묘한 백색 소음으로 가득 찼다. 다른 5 노인의 거친 숨소리, 앓는 소리, 그리고 보호자들의 낮게 깔린 속삭임. 3번 침대 할머니는 새벽 3시만 되면 어김없이 간호사 호출벨을 눌렀다. 소변통이 찼다는 강박 때문이었다. 5번 침대 노인은 잘 때마다 이를 갈았는데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사포로 내 신경을 벅벅 문지르는 것 같았다. 그리고 창가 쪽 햇볕이 가장 잘 드는 상석인 1번 침대. 그곳엔 나의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가 누워 있었다. 애미야, 몇이냐? 어둠 속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조건 반사적으로 휴대폰 화면을 켰다. 새벽 4시 23분입니다. 어머니. 근데 넌 아직도 누워있니?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뻔했으니까. 사골국은? 어제 그 국물은 맹탕이더라. 네 맛도 내 맛도 없었어. 소금 아까워서 안 넣었니? 내가 말했지? 이 늙은이 뼈 붙으려면 칼슘이 필요한데 간이 안 맞으면 그게 넘어가겠어? 오늘 끓일 땐 꼬리 2덩어리 더 넣고 푹 고아라. 간호사 말이 병원 밥만 먹으면 변비 생긴다더라. 기름기가 좀 들어가야 해. 나는 이불을 걷어냈다. 병실 안은 난방이 빵빵했지만 간이 침대는 문 바로 옆이라 사람들이 드나들 때마다 복도에 찬바람이 칼처럼 파고들었다. 발목에는 동상이 걸려 살이 짓무르기 시작했지만 피부과에 갈 시간 따위는 사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내 뒤통수에 따라붙었다. 집에 다녀올 때 내가 벗어놓은 속옷 좀 빨아와라. 간병인들이 빠는 건 영 찝찝해. 지난번에 보니까 브래지어 끈의대가 그대로 있더라. 내복 바지는 꼭 손빨래해야 한다. 세탁기 돌리면 다 늘어나서 못 입어. 네, 어머니. 허리를 숙여 운동화 끈을 묶었다. 사흘 전 어머니 몸을 뒤집다가 삐끗한 오른쪽 손목이 시큰거렸다. 압박 붕대를 감아놨지만 뼈가 쉴 틈이 없으니 나을 리가 없었다. 매일 8리터짜리 곰소들 들어 올려 사골국을 끓여야 했다. 소들 들 때마다 손목 뼈 사이에서 무언가 우드득 갈리는 느낌이 났다. 애미야, 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엔 목소리 톤이 한층 높아졌다. 옆 침대 노인이 잠을 깼는지 짜증 섞인 혀 차는 소리를 냈다. 내 말 들었니?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복창해봐. 아직 열리지 않은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지만 이미 그 문이 무게가 내 등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사골국에 꼬리 2개 더 넣고 간 좀 세게 하고 속옷은 손빨래, 내복은 세탁기 금지. 또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또 뭐가 있었지? 방금 쏟아낸 말들을 되짚어보려 했지만 너무 졸렸다. 18일 동안 하루 서너 시간, 그것도 나사가 등을 찌르는 침대에서 쪽잠을 잔 게 전부였다. 깍두기,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찢어졌다. 내가 어제 말한 깍두기 말이다. 병원 김치는 너무 쉬어서 못 먹겠어. 우리 집 아파트 상가 반찬 가게에서 갓 담근 걸로 사오라니까 그걸 잊어버려? 죄송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꼭 됐어. 어머니가 신경질적으로 몸을 뒤척이자 침대 스프링이 비명을 질렀다. 너는 사람이 왜 그러니?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까먹어.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만년대리 신세지. 과장은 언제 달래? 나는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다. 이미 2주 연차를 다 쓰고 그것도 모자라 무급 휴직까지 냈다는 사실을. 팀장님은 카카오톡으로 언제 복구하냐고 묻다가 이제는 말투에서 걱정 대신 짜증이 묻어났다. 내가 맡기로 했던 신규 프로젝트는 이미 다른 동료에게 넘어갔다. 하지만 뭐라고 대꾸하겠는가? 그녀는 내 시어머니. 아니, 나의 점원이었다. 병실 문을 밀고 나오자 형광등 불빛에 창백하게 질린 복도가 나타났다. 새벽 4시 반의 병원 복도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저 멀리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 그리고 어느 병실에서 들려오는 노인의 갈에 끓는 기침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다. 거울 벽에 비친 내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다. 푹 꺼진 눈두덩이, 홀쭉해진 볼, 아무렇게나 질끈 묶은 머리칼. 린스할 시간도 없어 삐져나온 머리카락이 푸석하게 날렸다. 나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버스는 텅 비어 있었다. 새벽 4시 50분, 서울의 하늘은 아직 칠흑 같았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은 마치 앙상한 뼈마디처럼 보였다. 차가운 유리창에 관자놀이를 기댔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징. 휴대폰이 진동했다. 시댁 가족 단톡방 알림이었다. 확인해보니 형님, 최미경이었다. 최미경, 가족 여러분, 어머니 입원 문제로 제가 정말 면목이 없네요. 저희가 강남이라 병원까지 차로 왕복 3시간이나 걸리는 데다 준수랑 준이 기말고사가 코앞이라 학원 라이딩 때문에 꼼짝을 못하겠어요. 제가 갈 수가 없어서 동서한테 50만 원 보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사드리라고요. 맏며느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가족끼리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어머니 퇴원하시면 제가 솜씨 발휘해서 진수성찬 한번 차려드릴게요. 우리 강씨 집안 여자들은 효도가 최우선이잖아요. 동서, 고생 많아. 우리 가족 대표로 정말 고마워. 나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노려봤다. 50만 원. 요즘 백화점 식품관에 가면 샤인머스켓 한 송이에 3만 원이 넘는다. 포장 예쁘게 된 선물용 특상품은 10만 원이 훌쩍 넘는다. 형님이 보낸 50만 원은 고작 포도 몇 바구니 값이었다. 그런데 나는 지난 18일 동안 매일 사골국 끓이느라 얼마를 썼지? 갓 담근 깍두기, 어머니가 콕 집어 말한 백화점표 매실 원액, 간병인이 더럽혔다며 당장 바꿔 오라던 실크 잠옷, 고급 베개 커버 그 돈이 다 얼마였더라? 계산해 본 적이 없다. 아니, 무서워서 계산할 수가 없었다. 그 모든 돈이 나와 도현 씨의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으니까.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고 형광조끼를 입은 청소 노동자 한 분이 올라탔다. 내 대각선 뒷자리에 앉은 아주머니는 편의점 비닐봉지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꺼냈다. 50살은 좋게 넘어 보이는 얼굴엔 서울이라는 도시가 새겨놓은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아주머니가 포장지를 뜯고 삼각김밥을 한 입 빼어 물었다. 아주 천천히 마치 귀한 음식을 맛보듯 씹는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위장이 쥐어짜듯 아파왔다. 내가 마지막으로 밥다운 밥을 먹은 게 언제였지? 병원 식당 밥은 모래알 같았고 그마저도 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체하기 일쑤였다. 너는 밥이 넘어가니 고기가 너무 기름지다. 살 뺀다더니 환자인 나도 입맛이 없는데 며느리는 식욕이 좋네. 그 뒤로는 밥을 끊었다. 어머니가 잠들면 편의점 빵으로 때우거나
그마저도 잊어버리고 굶었다. 징. 이번엔 도현 씨의 개인 톡이었다. 도현, 오늘도 고생했어. 퇴근하고 바로 갈게. 나 안 와도 돼. 당신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하잖아. 집 가서 쉬어. 도현, 아니야. 내가 안 가면 엄마가 또 무슨 소리를 할지 몰라. 그 문장을 보는데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답답해졌다. 엄마가 또 무슨 소리를 할지 몰라. 내가 욕먹을까 봐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본인이 불효자 소리 들을까 봐 겁나는 걸까? 결혼 5년 차 나는 갈수록 이 남자의 속을 알 수가 없었다. 집에 도착하니 새벽 5시 반이었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툭하면 고장났고 복도 센서 등은 켜지지 않았다. 어둠 속을 더듬어 4층까지 걸어 올라갔다. 도어락을 여는데 또다시 손목이 찌릿했다. 현관에 들어서서 신발을 벗었다. 기계적으로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다가 지난번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했던 말이 떠올랐다. 애미야, 현관 꼬라지가 이게 뭐냐? 남편 신발은 왼쪽, 여자 신발은 오른쪽. 코는 바깥쪽을 향하게. 이건 기본 예절이야.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가르치디? 그날 도현 씨는 없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잘 사나 보러 왔다는 명분으로 들이닥쳐 검열을 시작했다.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김치 브랜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다. 베란다를 보더니 빨래 넣는 방식이 옷감을 상하게 한다고 혀를 찼다. 안방 옷장을 열어내 원피스들을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애미야, 내 꼴을 좀 봐라. 이러고 다니면 도현이가 좋아하겠니? 여자는 결혼해도 가꿔야 해. 형님 좀 봐라. 피부 관리도 받고 네일아트도 얼마나 예쁘게 하니? 나는 냉장고에서 어제 사둔 사고를 꺼냈다. 핏물이 덜 빠진 뼈에서 비릿한 냄새가 올라왔다. 헛구역질이 났다. 물을 붓고 가스 불을 켰다. 무거운 곰소들 올리는데 손목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입술을 꽉 깨물어 신음소리를 삼켰다. 물이 끓는 동안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다. 거울 속 여자의 눈 밑엔 멍이 든 것처럼 시커먼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다. 입술은 쩍쩍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다. 혀로 핥으니 비릿한 피 맛이 났다. 거울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졌다. 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냥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려 세면대 위로 뚝뚝 떨어졌다. 수도꼭지를 틀어 물소리로 내 흐느낌을 덮었다. 집에는 나 혼자뿐인데도 크게 울 수가 없었다. 마치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병실의 어머니가 내 울음소리를 듣고 내일 아침에 그 차가운 목소리로 비아냥거릴 것만 같았다. 고작 며칠 간병했다고 유세니? 난 시어머니 똥오줌 받아내며 10년을 살았다. 요즘 것들은 참을성이 없어. 수돗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손을 물살에 들이밀었다. 붕대가 젖어들고 상처가 쓰라렸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순간 이 차가운 물 속에 머리를 쳐박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다. 사골국이 다 끓었을 때쯤 날이 밝았다. 어머니가 사오라고 지정했던 일본제 보온 도시락에 국을 담았다. 8시간 보온이 된다나 뭐라나. 뚜껑을 꽉 닫았다가 너무 꽉 닫으면 못 연다고 타박할까봐 살짝 풀고 국물이 셀까봐 다시 조였다. 집을 나서기 전 깍두기 생각이 났다. 아파트 상가 반찬 가게는 아직 문을 열지 않았다. 셔터 내려진 가게 앞에서 20분을 기다리니 주인 아주머니가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났다. 어머, 새댁이 이 시간에 웬일이야? 깍두기요. 갓 담근 거 있어요. 새로 담근 건 비싼데. 한 팩에 9,000원. 지갑에서 1,000원짜리 9장을 샜다. 이제 지갑엔 10,000원짜리 한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다. 이번 달 월급은 아직 멀었고 무급 휴직이라 얼마나 들어올지도 몰랐다. 아주머니가 비닐봉지에 깍두기를 담으며 물었다. 시어머니 드시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잘 안 찾는데. 나는 대답 대신 씁쓸하게 웃어 보였다. 병원에 도착하니 아침 8시였다. 병실 안은 이미 부산했다. 간병인들이 환자 몸을 다기고 기저귀를 갈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는 이미 일어나 침대 헤드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지금 몇이냐?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8시 5분입니다. 어머니. 제가 8시 5분? 사골국은? 식었지. 보온 도시락이라 안 식었어요. 제가 가져와 봐. 도시락을 건넸다. 어머니는 뚜껑을 열고 냄새를 킁킁 맡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이게 사골국이니? 왜 이렇게 멀게? 소금은 간 좀 세게 하랬잖아. 넣었는데 아마 내 입으로 먹어봤어? 한번 먹어봐라. 이게 국인지 맹물인지. 내가 환자라고 무시하니? 어머니의 고함에 옆 침대 환자와 보호자들이 힐끔거렸다.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수치심에 귀까지 뜨거워졌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끓여올게요. 다시. 어느 세월에.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점심때까지 굶으라는 거야? 어쩔 줄 몰라 서 있는데 어머니가 도시락을 협탁 위로 휙 던졌다. 뚜껑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깍두기는 여기요. 황급히 봉지에서 반찬통을 꺼냈다. 어머니는 뚜껑을 여러 젓가락으로 뒤적거리더니 코웃음을 쳤다. 이게 갓 담근 거라고? 색깔 봐라. 푹 익었구만. 내가 말한 건 겉절이 같은 거란 말이다. 귀가 먹었니? 가게 아주머니가 오늘 아침에 그 여자가 하는 말을 믿어? 딱 보면 몰라. 너는 매사에 왜 그렇게 멍청하니? 그러니 도현이 같은 놈이나 만나서 살지. 순간 멍해졌다. 그 말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도현이 같은 놈. 자기 아들을 깎아내리는 말이었지만 그건 동시에 나를 향한 조롱이었다. 도현이 같은 못난 놈에게 시집 온 나란 여자는 대체 뭐란 말인가? 도현 씨가 왜요?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도현 씨 매일 퇴근하고 병원 와서 돕잖아요. 혼자 벌면서. 돕긴 개뿔. 어머니가 비릿하게 웃었다. 와서 휴대폰이나 만지작거리지. 다리 주무르라 하면 피곤하다 핑계대고 물 떠오라 하면 간호사 부르라 하고. 자식 농사 헛지었어.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 도현 씨는 매일 왔지만 구석 의자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가끔 물을 떠주거나 간호사를 부르긴 했지만 대부분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힘들까? 내가 안쓰러울까? 알 수 없었다. 단지 그가 오면 어머니가 내게 퍼붓는 독설이 조금 줄어든다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애미야. 어머니가 턱으로 침대 끝을 가리켰다. 멍하니 서서 뭐해? 저기 빨래나 빨아와. 세탁실 8시 반에 문 연다. 늦게 가면 줄 서야 해. 나는 고개를 숙이고 더러운 옷가지가 담긴 비닐봉지를 집어들었다. 세탁실은 지하 1층, 습하고 어두침침한 구석에 있었다. 공용 세탁기 3대가 웅웅거리며 돌아가고 있었다. 벌써 2사람이 줄을 서 있었다. 내 앞의 여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보풀이인 낡은 스웨터, 헝클어진 머리칼. 그녀가 힐끔 뒤를 돌아봤다. 그녀의 눈 밑에도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우린 1초간 눈이 마주쳤다가 서로 시선을 피했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같은 지옥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병원 간병인들의 암묵적인 연대감. 퀭한 눈, 튼 입술, 거칠어진 손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벽에 기대 눈을 감았다. 징. 카톡이 왔다. 가족 단톡방이었다. 최미경이 사진 한 장을 올렸다. 마블링이 화려한 최고급 한우 세트 사진이었다. 최미경, 어머니 몸보신용 2플러스 한우 샀어요. 이따 도현 도련님 편에 보낼게요. 어머니 얼른 쾌차하세요. 좋아요. 친척들의 찬사가 줄줄이 달렸다. 큰고모, 역시 미경이가 효부네. 맏며느리 잘 들어와서 집안이 훤하다. 작은아버지, 그래, 입원했을 땐 잘 먹어야지. 이모, 어머, 고기 때깔 좋은 거 봐라. 미경이 센스 있네. 나는 그 사진을 멍하니 바라봤다. 한우. 어머니는 그저께 분명히 말했다. 소고기는 질겨서 씹지도 못하고 소화도 안 된다고. 애미야, 앞으론 소고기 사오지 마라.
내 속이 안 받는다. 그 돈으로 차라리 백화점 매실 원액이나 사와. 그게 소하엔 최고다. 그럼 내가 매일 새벽같이 끓인 사골국은 뭐지? 그건 어머니가 혐오하면서도 매일 요구하는 나를 괴롭히기 위한 도구일 뿐인가? 세탁기가 삐 소리를 내며 멈췄다. 나는 기계적으로 빨래를 넣고 세제를 부었다. 시작 버튼을 눌렀다. 단톡방에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그날 저녁 도현 씨가 왔다. 회색 패딩 점퍼 차림에 형님이 보낸 한우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다. 병실에 들어서자 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펴졌다. 어이구, 우리 아들 왔니? 일하느라 힘들지? 왜 이렇게 늦었어? 차가 좀 막혔어. 엄마의 도현 씨가 고기 상자를 협탁에 올렸다. 형수님이 보낸 한우야. 몸보신 하시라고. 미경이가 참 마음 씀씀이가 예뻐. 어머니가 상자를 열어보며 흐뭇해했다. 고기 좋네. 근데 나 지금은 고기 못 먹으니까 이건 너희 가져가서 먹어라. 지현이 줘. 나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도현 씨가 나를 힐끔 쳐다봤다. 내 퀭한 눈, 붕대 감은 손목을 봤을까? 그의 시선은 내 얼굴에 1초 머물렀다가 다시 어머니에게로 향했다. 엄마, 지현이 며칠 동안 고생 많았어. 도현 씨가 차분하게 말했다. 너무 뭐라 하지 마. 내가 뭐라 했다고 그러니? 어머니 목소리가 다시 뾰족해졌다. 내가 며느리한테 시어머니 수발들라는 게 잘못이니? 난 옛날에 시어머니 모실 때 엄마의 도현 씨가 말을 잘랐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도현 씨의 꽉 쥔 주먹이 보였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나를 위해 싸워줄까? 형은 언제 온대? 도현 씨가 물었다. 어머니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풀렸다. 내 형은 바쁘잖니.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맡았다더라. 미경이도 애들 학원 픽업하느라 정신없고. 마음이 중요한 거지? 마음, 도현 씨가 헛웃음을 지었다. 50만 원 입금한 거? 너 말버릇이 그게 뭐냐? 어머니가 쏘아붙였다. 내 형은 대기업 임원이야? 그 시간 쪼개는 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 미경이도 집안일에 애들 교육에 얼마나 애쓰는데.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럼 지현이는요? 도현 씨 언성이 높아졌다. 지현이는 무급 휴직까지 내고 하루 3시간 자면서 새벽 4시부터 사골 끓여 나르는데 제 꼴 좀 봐요. 제 꼴이 뭐 어때서? 어머니가 나를 위아래로 훑으며 코웃음 쳤다. 원래 수더분하게 생겨서 좀 초췌해도 티도 안 나는구만.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수더분하게 생겨서 초췌해도 티도 안 난다. 엄마, 도현 씨가 소리를 질렀다. 병실 안의 모든 눈이 우리에게 쏠렸다. 조용히 안 해. 어머니가 쉿소리를 냈다. 동네방네 망신 줄 일 있니? 싸우는 꼴 보이고 싶어? 도현 씨는 입을 벌렸다가 결국 다물었다. 그는 옆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꺼냈다. 또 시작이다. 항상 이런 식이다. 그는 1초, 2초, 3초 분노하다가 이내 늪에 빠진 사람처럼 침묵 속으로 가라앉는다. 그를 탓할 순 없었다. 그는 30년 넘게 이 집안에서 기센 어머니와 잘난 형에게 눌려 살아온 차남이었다. 성적도, 학벌도, 직장도, 연봉도 형보다 못했다. 어머니는 늘 형반만 닮아라고 했다. 그에게 침묵은 생존 본능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아내였다. 그의 침묵은 곧 내가 이 모든 걸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선고나 다름없었다. 퇴원 전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니, 잘 수가 없었다. 등을 찌르는 나사가 더 날카로워진 것 같았다. 병실 안의 숨소리, 기계음, 복도의 발자국 소리가 마치 끝나지 않는 교향곡처럼 귓가를 때렸다. 천장을 보며 형광등갓 안으로 날아드는 날파리를 셌다. 1마리, 2마리, 3마리. 타다. 1마리가 타 죽어 검은 점이 되었다. 부러웠다. 적어도 깔끔하게 끝났으니까. 퇴원하는 날 서울엔 비가 내렸다. 부슬비였지만 뼛속까지 시린 차가운 비였다.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병원 현관에서 택시를 기다렸다.
도현 씨는 퇴원 수속을 밟으러 갔고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애미야, 어머니가 불렀다. 그 빨간 목도리 어디 있니? 작년 생일 때 도현이가 사준 거. 캐리어 안에 있어요. 어머니, 꺼내서 둘러다오. 춥다. 허리를 굽혀 캐리어를 열었다. 더러운 빨래와 보온 도시락 사이를 뒤져 목도리를 찾았다. 손목이 또 욱신거렸다. 붕대가 살에 달라붙어 상처를 뜯어내는 것 같았다. 빨리 좀 해라. 어머니가 재촉했다. 군뱅이도 아니고 누가 빚쟁이 쫓아오니? 목도리를 찾아 어머니 목에 둘러들였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고치더니 혀를 찼다. 매듭골하고는? 너무 헐렁하잖아. 나 젊을 땐 이렇게 맸는데 그녀가 손을 휘저었다. 요즘 애들은 목도리 하나도 제대로 못 매니? 대꾸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병원 현관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여자가 내렸다. 형님, 최미경이었다. 청담동 미용실에서 드라이를 받은 듯한 완벽한 머리, 고급스러운 명품핀 얼굴엔 우아한 메이크업. 손에는 투명 포장지로 감싼 거대한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엔 에메랄드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샤인머스켓이 가득했다. 어머님, 형님의 하이톤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퇴원 축하드려요. 어머, 제가 너무 늦었죠? 죄송해요. 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 환희, 그리고 비굴함이 섞인 미소. 아이고, 미경이 왔니? 뭐하러 이 빗길에 여기까지 왔어? 바쁜 사람이. 어떻게 안 와요? 일본에서 공수해온 최상급 샤인머스켓이에요. 백화점에 미리 주문해둔 거 찾느라 좀 늦었어요. 형님이 과일 바구니를 어머니 무릎 쪽에 들이밀었다. 어머니, 그동안 답답하셨죠? 이제 집 가서 편히 쉬세요. 그래. 우리 맏며느리밖에 없다. 어머니가 형님 손을 잡았다. 지현이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지. 나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으로 그 옆에 서 있었다. 동서, 형님이 나를 보며 웃었다. 눈은 웃고 있었지만 묘하게 나를 훑어보는 시선. 그동안 고생 많았어. 네, 짧게 대답했다. 자, 형님이 과일 바구니를 내 쪽으로 쑥 내밀었다. 이거 좀 들어줘. 내가 어머니 차에 모실게. 얼떨결에 바구니를 받았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좋기 5kg는 될 법했다. 유리 접시와 장식까지 더해져 묵직했다. 순간 오른쪽 손목에 전기가 통하듯 격통이 스쳤다. 사흘 전 삐끗하고 계속 혹사당해 염증이 생긴 그 손목. 마치 칼로 도려내는 듯한 통증이었다. 손에 힘이 풀렸다. 와장창. 과일 바구니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유리 접시가 산산조각 났고 알알이 박혀있던 비싼 포도알들이 어머니의 휠체어 바퀴 밑으로 굴러갔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멍하니 바닥에 흩어진 초록색 보석들을 내려다봤다. 깨진 유리 조각에 병원 로비의 조명이 반사되어 번뜩였다. 머릿속이 하얗게 질리며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망했다. 끝장이다. 너. 어머니의 목소리가 정수리에 찬물처럼 쏟아졌다. 고개를 들었다. 일그러진 얼굴. 입꼬리는 뒤틀렸고 눈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이 칠칠 맞은 년이. 짝. 반응할 새도 없이 뺨 위로 불꽃이 튀었다. 소리가 너무 컸다. 로비를 지나던 의사, 간호사, 환자들 모두가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쳐다봤다. 뺨이 화끈거렸다. 단순히 아픈 게 아니라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다. 수치심이 얼굴 전체를 뒤덮었다.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어머니가 악을 썼다. 쇠 긁는 소리 같았다. 이거 한 송이에 10만 원이 넘는 거야. 너 같은 게 평생 구경이나 해봤겠어? 일부러 그랬지? 형님이 좋은 거 사오니까 배 아파서 일부러 떨어뜨린 거지? 입을 열어 해명하고 싶었다. 어머니, 손목이 너무 아파서 그랬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저 19일 동안 잠도 못 자고 간병하느라 손이 망가졌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억울함과 비참함이 목구멍을 꽉 막고 있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다. 어머니, 손목이 너무 아파서 그랬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저 19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어머니 수발 드느라 손이 다 망가졌어요. 어머니, 지난 19일 동안 불평 한마디 없이 혼자 감당했는데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 거예요? 하지만 입 밖으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누군가 목구멍을 꽉 틀어지고 있는 것처럼 내 입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쉰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바닥에 흩어진 포도알을 줍기 시작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다. 씻으면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그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핑계가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주저앉아 손을 뻗었다. 손목이 다시 한번 욱신거렸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니 툭 하고 눈물이 바닥에 떨어진 포도알 위로 번졌다. 그때였다. 엄마. 도현 씨였다. 고개를 들자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는 도현 씨가 보였다. 손에는 퇴원 수속 서류가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서려 있었다. 차분하지만 도무지 읽을 수 없는 기묘한 표정. 그의 시선이 바닥에 뒹구는 포도알을 훑고 붉게 부어오른 내 뺨을 지나 아직 허공에 들려있는 어머니의 손에 멈췄다. 그리고 그가 걸어왔다. 고함을 지르지도 분노에 차 따지지도 않았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빗물에 젖은 바닥을 밟으며 뚜벅뚜벅 걸어왔다. 그는 내 앞에 멈춰서서 나와 어머니 사이를 가로막았다. 엄마, 그가 다시 불렀다.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방금 지현이 때리셨어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당황한 듯 변명을 시작했다. 방금 전보다 기세가 한풀 꺾인 목소리였다. 얘가 내 형수가 사온 귀한 과일 바구니를 집어 던졌잖아. 그게 어떤 건데? 봤어요. 도현 씨가 말을 잘랐다. 그는 몸을 돌려 허리를 굽히더니 주저앉은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내 팔을 잡은 그의 손아귀 힘은 세지 않았지만 단단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느껴졌다. 지현아, 그가 나를 바라봤다. 눈빛은 다정했지만 눈가 끝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아파. 나는 고개를 저었다가 다시 끄덕였다. 무슨 대답을 하고 싶은 건지 나도 몰랐다. 다만 지난 19일 동안 아프냐고 물어봐준 사람이 처음이라는 사실만이 사무쳤다. 도현아, 어머니가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내 말 좀 들어봐라. 이건 지현이가. 엄마, 도현 씨가 다시 어머니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렇게 형수님이 귀하고 형수님이 사온 물건이 귀하면 앞으론 어머니 노후도 형수님한테 맡기세요. 어머니가 입을 딱 벌렸다. 형님도 얼어붙었다. 도현 씨 등 뒤에 서서 나는 형님의 얼굴에 발려있던 그 우아한 미소가 섞고 가면처럼 굳어가는 걸 똑똑히 보았다. 도현 씨는 허리를 숙여 휠체어 뒤에 있던 어머니의 짐 가방을 꺼냈다. 그리고 형님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형님의 발치에 짐 가방을 내려놓았다. 툭 가볍게 내려놓았지만 그 둔탁한 소리가 내 귓가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형수님, 도현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형은 대기업 임원이고 강남에 으리으리한 아파트도 있고 조카들은 명문 학교 다니죠. 엄마가 그러셨잖아요. 형수님이 우리 집 복덩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머니는 형수님이 잘 모셔주세요. 저 같은 찌질한 차남은 어머니 모실 자격이 없네요. 강도현,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너 말 다 했어? 이게 무슨 불효 막심한 짓이야. 불효요. 도현 씨가 어머니를 쏘아봤다. 엄마, 지현이가 엄마 침대 옆에서 쪽잠 잔 게 19일이에요. 손목 나간 거 아세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사골 꼬아 나른 거 아시냐고요? 무급 휴직까지 내서 이번 달 월급 빵꾸 난 건 아세요? 어머니는 입만 뻥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현이가 몸 갈아 넣을 때 형수님은 뭐 했는데요? 50만 원 팁 보내고 가족 단톡방에 장문에 훈계질이나 했잖아요. 마음이 중요하다면서요. 도현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근데 엄마는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며느리 뺨을 올려붙여요. 고작 포도 바구니 때문에? 그깟 포도 쪼가리가 사람보다 중요해요? 나는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도현 씨의 얼굴도, 어머니의 일그러진 표정도, 구경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흐릿한 빛번짐으로만 보였다. 오직 도현 씨의 목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려왔다. 떨리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뼈가 박힌 목소리. 엄마, 오늘부로 생활비 안 보냅니다. 도현 씨가 선언했다. 아들 둘이나 키우셨잖아요. 형이 저보다 훨씬 잘났다면서요. 엄마 입으로 그러셨잖아요. 그럼 잘난 큰아들이 엄마 부양하라고 하세요? 이놈의 자식이, 어머니가 악을 썼다. 내가 감히.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내 애미다. 네, 엄마 맞죠? 도현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지현이는 내 아내예요. 절 욕하는 건 참아도 제 아내 때리는 건 못 참습니다. 그가 내 손을 꽉 잡았다. 거의 끌어당기다시피 나를 이끌었다. 가자, 지현아. 집에 가자.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나는 비틀거리며 그에게 이끌려갔다. 내 신발 밑창이 바닥에 으깨진 포도알을 밟아 찌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지식여진 포도 과즙이 내 바짓단에 연두색 얼룩을 남겼다. 등 뒤에서 어머니의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도현아. 강도현. 거기 안 서. 이 천하의 불효자 놈.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도현 씨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병원 현관을 나서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다. 뼛속까지 시린 비였지만 묘하게 상쾌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도현 씨의 차가 길가에 세워져 있었다. 그가 조수석 문을 열어 나를 태우고 운전석으로 돌아와 탔다. 차 안은 고요했다. 후두둑 차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앞 유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 때문에 바깥 세상이 일렁이며 뭉개져 보였다. 미안해. 도현 씨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하마터면 놓칠 뻔했다.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는 핸들을 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핸들을 꽉 쥐고 있었다. 시동도 걸지 않은 채 그는 앞 유리창만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시울이 붉게 젖어 있었다. 지현아, 미안하다. 목소리가 물기를 머금고 떨렸다. 지난 5년 내가 너한테 죽을 죄를 지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하는지 나 다 알고 있었어. 다 알면서도 그의 목소리가 점점 기어들어갔다.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이 마지막 고해성사를 하는 것 같았다. 말을 못하겠더라. 내가 겁쟁이라서.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눌려 살아서 엄마가 큰 소리치면 무조건 고개 숙이고 형이랑 비교하면 내가 못난 놈이구나 자책하고 그게 습관이 돼서. 그가 핸들에서 손을 떼고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가 울고 있었다. 결혼 5년 만에 처음 보는 남편의 눈물이었다. 근데 아까 손가락 사이로 먹먹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엄마가 내 뺨 때리는 거 보는데 내 얼굴이 그렇게 부어오른 걸 보는데 눈이 뒤집히더라. 더는 못 참겠더라. 지현아, 내가 너 다신 그렇게 안 둬. 나는 손을 뻗어 그의 손목을 잡았다. 그의 손목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도현 씨. 그가 손을 내리고 나를 쳐다봤다. 충혈된 눈, 속눈썹에 맺힌 눈물방울. 평소 과묵하고 무뚝뚝하던 남자의 얼굴이 지금은 길 잃은 아이처럼 유약해 보였다. 고마워요.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 19일간의 고통, 억울함, 분노,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입에서는 오직 그 세 글자만 맴돌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체온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적어도 이 남자는 내 편이 되어 주었구나. 적어도 이번만큼은 엄마가 아니라 나를 선택했구나. 집에 돌아온 그날 밤, 나는 무려 14시간을 잤다. 19일 만에 처음으로 내 침대에 누운 밤이었다. 매트리스는 푹신했고 허리를 찌르는 나사 따위는 없었다.
베개에서는 독한 소독약 냄새 대신 은은한 섬유 유연제 향기가 났다. 암막 커튼을 친 방은 완벽한 어둠이었고 눈을 찌르는 하얀 형광등도 없었다. 나는 눈을 감고 아무 생각 없이 까무룩 잠이 들었다. 중간에 한 번 깼다. 새벽 3시였다. 조건반사처럼 사골국을 끓여야 한다는 생각에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다. 그러다 깨달았다. 집이구나. 병원이 아니구나. 이제 사골국 따위 안 끓여도 되는구나. 기분이 묘했다. 마치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죄수가 정말 자유가 된 건지 믿지 못해 서성이는 기분이었다. 나는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다시 쓰러지듯 누웠다. 두 번째로 눈을 떴을 땐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커튼 틈으로 새어 들어온 햇살이 내 손등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그 햇살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도현 씨는 집에 없었다. 어제 오늘 회사에 가서 처리할 게 있다고 문자를 남겨놓았다. 일어나서 샤워를 했다. 19일 만에 처음으로 점원이 수발 시간에 쫓기지 않고 물소리가 시끄럽다고 혼날 걱정 없이 하는 샤워였다. 욕실에서 40분 동안 뜨거운 물을 맞았다. 수증기가 거울을 뿌옇게 덮어 내 얼굴을 가렸다. 거울은 닦지 않았다. 지금 내 몰골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씻고 나와 부엌을 뒤적거렸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다. 말라 비틀어진 파 2뿌리와 유통기한 지난 3장뿐이었다. 도현 씨도 지난 19일 동안 밖에서 대충 때웠던 모양이다. 아파트 상가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 하나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샀다. 편의점 사장님이 나를 힐끔 보더니 별말 없이 계산을 해줬다. 날씨가 좋네요. 광합성 좀 해요. 나는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게요.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삼각김밥을 까먹으며 저 멀리 서 있는 은행나무를 바라봤다. 샛노랗게 물든 잎이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예쁘다. 저 나무가 저렇게 예뻤다는 걸 마지막으로 느낀 게 언제였더라. 배를 채우고 휴대폰을 켰다. 가족 단톡방을 확인했다. 난리가 나 있었다. 큰고모, 도현이 이 녀석 미친 거 아니니? 어떻게 어미를 병원에 내팽개치고 가? 작은아버지, 듣자 하니 지현이가 어머니랑 한바탕 했다며? 젊은 사람이 참을성이 있어야지, 쯧쯧. 이모, 미경이가 전화와서 울더라. 어머니가 너무 서럽게 우신다고. 도현이 제가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작은 숙모, 내 그럴 줄 알았다. 지현이게 처음 인사 올 때부터 눈빛이 새다 싶었어. 보통 내기가 아니라니까. 쏟아지는 비난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했다. 예전 같았으면 손이 떨리고 억울해서 눈물이 났을 텐데.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자책했을 텐데. 지금은 그저 아무렇지도 않았다. 떠들 테면 떠들어라. 단톡방을 나가려는데 도현 씨에게서 개인 톡이 왔다. 도현, 방금 단톡방에 CCTV 영상 올렸어. 나는 멈칫하고 다시 단톡방을 눌렀다. 동영상 파일 하나가 올라와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병원 현관 CCTV 화면이었다. 화질은 좀 거칠었지만 상황은 명확했다. 어머니가 손을 번쩍 들어 올려 내 뺨을 후려치는 장면. 내가 휘청거리며 주저앉아 바닥에 떨어진 포도알을 줍는 장면. 화면 속에 나는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다. 쭈그리고 앉은 그 등을 보는데 마치 내가 아닌 것 같았다. 자아를 잃고 학대당하는 낯선 여자가 거기 있었다. 영상 밑에는 도현 씨가 보낸 긴 메시지가 달려 있었다. 이 영상은 엄마가 지현이 때리는 장면입니다. 지현이가 19일 동안 병원에서 엄마 수발 들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사골 끓이고 손목 인대가 늘어났는데도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손목이 너무 아파서 형수님이 보낸 과일 바구니를 놓쳤는데 엄마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한테 생활비 안 보냅니다. 다들 형수님이 효부고 저랑 지현이는 불효자라고 생각하시니까 앞으론 잘난 형이랑 형수님이 엄마 모시면 되겠네요. 저 같은 못난 차남은 빠지겠습니다. 앞으로 이 방톡은 안 봅니다. 마음껏 욕하세요. 채팅방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한참 뒤 큰 고모가 메시지를 하나 올렸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뒤이어 작은 아버지도. 난 또 지현이가 대든 줄 알았다. 형수님이 심하셨네. 작은 숙모가 올렸던 내용은 슬그머니 삭제된 메시지입니다로 바뀌었다. 그걸 보는데 코끝이 찡해졌다. 억울함이 풀려서가 아니었다. 도현 씨가 정말로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 후의 날들은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어머니는 결국 형님이 강남집으로 모셔갔다고 했다. 거기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도현 씨는 어머니 번호를 차단했다. 어머니가 다른 번호로 전화하면 그 번호도 차단했다. 계속 전화하실 거야. 내가 말했다. 당신이 받을 때까지. 하게 놔둬. 도현 씨가 말했다. 안 받으면 그만이야. 그렇게 말하는 도현 씨의 얼굴은 편안해 보였다. 항상 미간을 찌푸리고 다니던 사람이었다. 뭔가에 짓눌린 듯한 그늘이 늘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 주름이 펴지고 눈빛이 맑아졌다. 귀가 시간도 빨라졌다. 예전엔 야근이다 회식이다 하며 늦게 들어오곤 했는데 그게 사실은 집에 오기 싫어서였다는 걸 안다. 집에 오면 어머니의 전화 감옥에 갇혀야 했으니까. 이제 그는 6시만 되면 칼같이 퇴근의 앞치마를 둘렀다. 그가 해주는 밥은 솔직히 맛이 없었다. 밥은 설익어서 딱딱했고 찌개는 소태처럼 짰다. 하지만 나는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 먹었다. 맛있어. 그가 물었다. 응, 정말 맛있어. 그는 칭찬받은 아이처럼 수줍게 웃었다. 한 달 뒤, 도현 씨에게 형님의 전화가 왔다. 토요일 오후,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였다.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을 보더니 도현 씨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형이야. 우리는 잠시 서로를 쳐다봤다. 그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형님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안 들려도 잔뜩 화가 난 남자의 목소리였다. 도현 씨의 표정이 점점 싸늘해졌다. 형, 도현 씨가 말을 끊었다. 엄마가 형 엄마지, 내 엄마만 돼? 지난 19일 입원해 계실 때 형은 코빼기라도 비쳤어? 형수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형네가 얼마나 바쁜지, 조카들 학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난 모르겠고 도현 씨가 또박또박 말했다. 엄마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내 와이프 뺨 때린 건 알아. 몰라?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다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현이가 심해. 도현 씨가 코웃음을 쳤다. 형, 지현이 19일 동안 쪽잠 잤어. 형 와이프는 그동안 뭐 했는데? 카톡으로 효도 코스프레 한 거 말고 뭐 했냐고. 맏며느리 타령하지 마. 도현 씨가 못을 박았다. 엄마가 그랬잖아. 형수가 우리 집 복덩이라고. 형수 잘 들어와서 집안이 폈다고. 그럼 그 복덩이랑 잘 사시라고 해. 나 같은 놈은 능력 없어서 엄마 못 모셔. 그가 전화를 끊어버렸다. 마트 안은 여전히 시끌벅적했다. 아이 하나가 카트를 밀고 뛰어가다 넘어질 뻔했고 생선 코너 아저씨는 떨이 세일을 외치고 있었다. 모든 게 평범한 일상인데 내 심장만 쿵쾅거렸다. 나는 도현 씨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바닥이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고마워요. 요즘 내가 그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었다. 그가 내 손을 꽉 쥐어주었다. 2달 후, 나는 회사에 복귀했다. 팀장님은 나를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자기 휴직했을 때 그 프로젝트 좀 꼬였어. 무슨 말인지 알았다. 내 프로젝트를 넘겨받은 동료가 이를 그르친 모양이었다. 근데 자기 탓은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팀장님이 덧붙였다. 몸조리는 좀 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업무는 서서히 제 궤도를 찾았다. 내 손목도 나았다. 흉터는 희미해졌고 비 오는 날이면 욱신거리긴 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었다. 그 2달 동안 어머니는 번호를 3번이나 바꿨다. 물론 도현 씨는 그때마다 차단했다. 어느 날 내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문자가 왔다. M이다. 도현이가 내 전화를 안 받는다.
내가 잘 좀 말해서 전화 좀 하라고 해라. 애미가 아들 보고 싶다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나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내려다봤다.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눌렀다. 복수심이었을까? 아니면 피로감. 그것도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체념. 확실한 건 하나였다. 나는 더 이상 그들 사이에 비둘기 노르든 하지 않는다. 의사, 간호사, 형님, 그리고 수많은 구경꾼들 앞에서 내 뺨에 내리꽂히던 그 손바닥. 그 치욕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3달 후, 다시 가족 단톡방 소식이 들려왔다. 작은 숙모가 나한테 개인톡을 보냈다. 너희 소식 들었니? 어머니가 강남 큰형님 댁에서 고생이 심하시단다. 미경이가 어머니한테 집안일을 다 시킨다더라. 밥상도 같이 안 차려드린대. 단톡방이 다시 시끄러워진 모양이었다. 큰고모, 설마 미경이가 그럴 리가 있니? 사람이 그렇게 안 보이는데? 작은아버지, 성현이 내외가 좀 너무하네. 고관절 수술한 노인네한테 일을 시키다니. 이모, 내가 들으니 노인 냄새 난다고 주방 구석에서 따로 밥 먹게 한다더라. 나는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다. 도현 씨도 폰을 보고 있었다. 그는 내용을 훑더니 휴대폰을 엎어버렸다. 표정은 덤덤했다.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물었다. 어쩌긴, 그가 말했다. 본인이 선택한 길인데? 또 한 달이 지났다. 서울에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밤하늘을 찢어놓을 듯 번쩍였다. 도현 씨와 거실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 TV 속 MC들이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다. 나와 도현 씨는 동시에 서로를 쳐다봤다. 이런 폭우 속에 누가 온단 말인가? 도현 씨가 일어나 인터폰으로 향했다. 나도 그 뒤를 따라 현관으로 나갔다. 그가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비에 흠뻑 젖어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었고 옷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다. 신발은 진흙투성이었다. 얼굴은 반쪽이 되어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다. 어머니였다. 그녀가 도현 씨를 올려다보며 입술을 달달 떨었다.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도현아, 애미 왔다. 도현 씨는 문틀을 잡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내가 잘못했다. 어머니가 울먹이기 시작했다. 지현이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미쳤었나 보다. 도현아, 문 좀 열어다오. 나 성현이네 집에서는 더 못 살겠다. 그녀가 젖은 손을 뻗어 도현 씨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다. 도현 씨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서늘할 정도로 침착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노후는 형이랑 형수님이 책임지기로 했다고. 그래도 도현, 지현이가 지난 몇 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도현 씨가 말을 잘랐다. 초인종 소리만 들리면 경기를 일으켜요. 밤마다 엄마한테 맞는 꿈 꾸면서 가위 눌리고요. 지금도 비 오면 손목이 쑤신대요. 엄마 간병하다 다친 그 손목이요. 어머니가 멍하니 입을 벌렸다. 엄마, 도현 씨가 말했다. 엄마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현이 다치는 꼴은 2번 다시 못 봐요. 그가 등 뒤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요양원 팸플릿이었다. 현관 서랍에 넣어두었던 것이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게 최선이에요. 시설 좋고 평판 좋은 곳이에요. 비용은 제가 댈게요. 하지만 저희 집에는 못 모십니다. 도현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애원으로 바뀌었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다신 오지 마세요. 도현 씨가 말했다. 분노보다는 지독한 피로감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지현이가 엄마 얼굴 보면 또 악몽 꿔요. 그가 한 걸음 물러나 현관문을 잡았다. 나는 도현 씨 등 뒤에서 빗속에 버려진 늙은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다. 순간 마음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인데, 늙고 병든 노인인데. 하지만 나는 입을 열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아직도 그 병실이 떠오르니까.
나사가 등을 찌르던 간이 침대, 영원히 꺼지지 않던 형광등, 새벽 4시의 호출, 그리고 내 뺨을 내리치던 그 손과 싸늘한 시선들이. 도현 씨가 문을 닫았다. 띠리리. 전자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났다. 문밖에서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천둥 소리가 으르렁거리고 빗줄기가 거세지면서 그 울음소리는 점차 빗소리에 파묻혀 희미해졌다. 도현 씨가 뒤를 돌아 나를 봤다. 눈가는 붉었지만 표정은 단호했다. 지현아, 그가 말했다. 이제 아무도 너 못 괴롭혀. 나는 그에게 다가가 안겼다. 그의 몸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긴장이 풀리며 나를 마주 안았다. 우리는 그렇게 현관에 서서 문밖의 천둥 소리와 빗소리를 들었다. 한참이 지나자 빗줄기가 잦아들었다. 문밖은 고요했다. 어머니가 갔는지 아직 거기 있는지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도현 씨가 내 손을 이끌고 거실로 돌아왔다. TV 속 예능 프로그램은 여전히 방영 중이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나는 도현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창밖에서 번개가 번쩍이며 거실을 환하게 비추었다. 나는 도현 씨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체온이 따뜻했다. 6개월 후, 우리는 경기도의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했다.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사는 조용하고 깨끗한 동네였다. 단지 내 공원에는 벚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다. 지금은 겨울이라 앙상한 가지만 남았지만 봄이 오면 흐드러지게 꽃을 피울 것이다. 새 집은 전보다 넓었다. 방이 3개라 하나는 서재로 꾸몄다. 내 책들을 꽂아두고 창가에는 화분 몇 개를 놓았다. 햇살 좋은 날이면 서재에 앉아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어 파란 하늘을 보곤 했다. 나는 과장으로 승진했다. 내가 휴직했을 때 엉망이 됐던 프로젝트를 다시 맡아 성공적으로 끝낸 덕분이었다. 도현 씨도 이직에 성공했다. 연봉도 올랐고 무엇보다 칼퇴근이 보장되는 회사였다. 우리의 삶은 거짓말처럼 평온해졌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새벽 4시만 되면 눈이 떠지던 강박, 초인종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던 불안증도 서서히 옅어졌다. 물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가끔 악몽을 꾼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그 6인실 병동에 갇혀 있다. 나사가 등을 찌르고 귓가에는 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린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 그럴 때면 도현 씨가 나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준다. 괜찮아. 나 여기 있어? 꿈이야.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안정을 되찾는다. 가끔 어머니 소식이 들려온다. 가족 단톡방은 진작 나갔지만 작은 숙모를 통해 건너 듣는다. 어머니는 형님 집에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다고 했다. 형님은 어머니에게 빨래, 청소, 설거지를 전담시키며 재활운동 삼아 하시라고 했단다. 형은 어머니에게서 노인 냄새가 난다며 식탁에 같이 앉지도 못하게 하고 부엌 귀퉁이에서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게 했다고. 어머니가 도현 씨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차단당했고 다른 번호로 걸어도 마찬가지였다. 내게 보낸 문자도 씹혔다. 친척들을 찾아가 도현이가 불효자라며 늙은 애미를 버렸다고 하소연했지만 이미 그 CCTV 영상을 본 친척들은 아무도 어머니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작은 숙모 말로는 어머니가 폭삭 늙으셨다고 했다. 허리도 굽고 걸음도 잘 못 걷는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기분이 묘했다. 통쾌하지도 그렇다고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아득했다.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아주 먼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이게 바로 해방이라는 걸까? 나는 더 이상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날 밤 도현 씨와 베란다에 앉아 야경을 보고 있었다. 신도시의 밤은 서울보다 고요했고 별이 더 잘 보였다. 북두칠성이 희미하게 남아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따뜻한 핫초코 머그잔을 쥔 채 도현 씨 어깨에 기대 물었다. 도현 씨. 응. 후회해. 뭐를? 어머니랑 연 끊은 거? 그가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가끔 생각나면 좀 씁쓸하긴 해. 근데 후회는 안 해. 나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지현아, 그가 말했다. 우리 엄마인 거 알아? 나 낳아주고 키워준 거 고맙지? 하지만 그가 말을 골랐다. 엄마가 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내 엄마라도,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 아내를 그렇게 짓밟을 권리는 없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은은한 조명이 그의 여벌구를 비추고 있었다. 짙은 눈썹, 오뚝한 코, 단단한 턱선. 5년 동안 매일 봐온 얼굴이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가 낯설게, 아니 새롭게 보였다. 더 이상 그는 침묵하고 회피하고 엄마가 무서워 숨죽이던 그 남자가 아니었다. 나를 지켜주는 남자가 거기 있었다. 고마워요. 내가 말했다. 도현 씨, 나를 선택해줘서 고마워요. 그가 나를 보며 씩 웃었다. 바보, 그가 내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내 아내인데 당연히 널 선택해야지. 우리는 밤이 깊도록 베란다에 앉아 있었다. 별들이 점점 더 선명하게 빛났다. 멀리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작고 아득하게, 마치 다른 세상의 소음처럼. 바람이 불어와 조금 쌀쌀했다. 도현 씨가 입고 있던 카디건을 벗어 내 어깨에 덮어주었다. 나는 그에게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이게 지금 내 삶이다. 조용한 아파트,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 보람 있는 내일. 그 지옥 같은 병실도, 등을 찌르던 간이 침대도, 새벽 4시의 사골국도, 사람들 앞에서 날아오던 손찌검도 없는 삶. 드디어 나는 제대로 숨을 쉬며 살 수 있게 되었다.